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필리핀은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적 항공사를 운영한 나라, 한국전쟁 때 7천여 명의 지원군을 파병했던 나라,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의 창설을 주도한 나라. 이 화려한 수식어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꽤 잘 사는 나라였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선진적인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한국에서 필리핀은 과거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부국이었던 국가였으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망한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한국은 필리핀을 선망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963년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들이 낯설지는 않으실 테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일정 부분만 사실이고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당시 필리핀에는 각종 국제기구가 유치되었고 한국보다 소득도 높았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58달러에 불과했으나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263달러로 100달러 이상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가지고 필리핀이 부국이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것이지 필리핀이 부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1960년 6.25 전쟁을 겪은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에 해당됐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 해당하는 가나, 수단과 엇비슷한 수준이었죠.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던 겁니다. 당시 필리핀은 1946년 미국에서 독립한 뒤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제조 분야에서 성장을 이룩한 국가였습니다. 자원이라곤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금, 구리, 니켈, 크롬, 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했죠. 연중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덕분에 쌀과 옥수수, 바나나, 설탕, 사탕수수, 카사바 등 농작물 생산도 풍부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필리핀의 소득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였다고 보긴 힘듭니다. 무엇보다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보다 필리핀이 소득이 높았던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며 1960년도 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소득을 더 살펴보면 일본이 475달러, 싱가포르가 428달러, 말레이시아가 244달러였죠.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찢어지게 못 사는 한국보다야 잘 사는 나라였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필리핀이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다는 것 또한 70년대에 시작된 루머입니다. 장충체육관은 김정수, 최종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서울시 자본으로 삼부토건이 시공한 국내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거든요. 필리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2019년 4월 10일 필리핀 통계청 PSA에서는 필리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5인 가족 기준 한 달에 1,481페소, 한국 돈으로 약 24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5인 가족의 기본 식량 비용으로 한 달 동안 7,337페소가 책정되었고 나머지 3,144페소가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기타 비용을 합친 것인데 이건 생활비라기보다는 거의 생존비에 가깝죠. 물가가 싸니까 생활비가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싸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필리핀의 빈곤율이 2021년 기준 18.1%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 생활비도 실제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24만원도 없이, 즉 최소한의 생존비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죠. 유니세프에 따르면 필리핀 5세 이하 아동의 32%는 영양실조에 따른 심각한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필리핀 국민 중 60%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 등 의료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후부터 연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필리핀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이는 대부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률에 불과하죠.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운 데다 삶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은 특정 가문들의 경제 독점이 심해서 상위 5%의 특수 상류층이 나라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이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혜택은 모두 상위 5%가 가져가고 서민들은 오히려 임금 대비 소비지와 공공재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더욱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필리핀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필리핀 하원 의원 조이 살세다가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늘어나 있습니다. 전체 2370만 가구 중 빈곤층이 290만 가구, 저소득층이 840만 가구, 중하위층이 760만 가구로 무려 1890만 가구가 가난하거나 못 사는 축에 속합니다. 중산층은 310만 가구, 중상위층은 120만 가구, 상위층은 35만 8천 가구, 부유층은 1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상위소득계층은 고작 약 2%밖에 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차입니다.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의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크죠. 이 2%가 불이 독점하고 있으니 나라가 성장세를 보여도 상당수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탓에 필리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필리핀인들은 필리핀을 벗어나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한마디로 필리핀에서 기업을 세우고 일을 하고 미래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인력 유출도 심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필리핀을 떠나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해외에 잘 사는 지역을 가보면 필리핀 여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일례로 홍콩의 센트럴역 앞에는 주말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와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한 필리핀 여성들이죠.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가정부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대체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1960년대 한국보다도 잘 살았고 미국의 지원도 있었는데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낙후된 정치 체계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다루려고 준비 중인 주제인 부유한 국가는 왜 부유하고 가난한 국가는 왜 가난한가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치이죠. 만약 정치와 경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 순대로 국가 경쟁력 순위가 정해졌을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자원이 많아도 정치가 개판이라면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필리핀의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부의 쏠림, 양극화도 정계의 부정부패가 낳은 결과물이죠. 필리핀의 정치가 어쩌다 개판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세기 말 스페인은 식민지 경영 비용을 필리핀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사탕수수와 코코넛을 비롯한 열대 작물을 중심으로 필리핀에 플랜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이 플랜테이션 체제가 1차적으로 필리핀의 지주 계급에게 부의 쏠림 현상을 만들었죠. 지주들은 개간된 땅을 무작위로 강탈한 뒤 관료와 결탁해 관료에게 바칠 토지세 같은 세금을 농민에게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자작농들은 다 파산해버렸고 파산한 자작농들의 토지는 대지주의 소유가 되었죠. 스페인은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방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추겼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이 경영에 유리했거든요. 거기다 반발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돈에 넘어간 관료들과 악랄하게 자신들을 뽑아먹는 지주들을 원망했죠. 필리핀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 지주제 폐지와 자작농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토지개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태평양의 아이젠하워라 불리는 필리핀의 훌륭한 지도자 막사이사이입니다. 대장간집 아들로 태어난 막사이사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필리핀을 침공하자 항일 게릴라를 이끌고 일본과 싸우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죠. 국방장관을 거쳐 1953년 제7대 대통령이자 필리핀 공화국 3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선 당시 막사이사이는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먹어야 한다. 나의 아버지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연설하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기를 끌었죠. 특히 막사이사이는 공산주의자들의 후크발라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내란을 수습하면서 전 세계적 명성까지 얻게 되었고요. 막사이사이 정부는 1955년 토지개혁법 이래 점진적이지만 끊임없이 토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민과 빈곤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비록 이해 집단을 만들어 개혁법안에 반대를 주도한 지주 계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요. 막사이사이는 대선 연설 때 공언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청렴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일개 병사 역할을 자처하며 대통령 의전 특권을 반납하는가 하면 대통령 임기 중 측근은 물론이고 가족에게조차 그 어떤 혜택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존경을 받았죠. 막사이사이와 함께라면 필리핀의 눈부신 발전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마저 들 시기였습니다. 정치 체계도 잘 돌아갔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필리핀의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7년 3월 17일 막사이사이는 필리핀 남부 세부 섬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거든요. 하루아침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필리핀 국민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앞날이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막사이사이를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새로운 유능한 지도자를
뽑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가 독재자가 나타나 막사이사이가 세운 공든탑은 무너져 버리죠.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사망한 후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치 속에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성공한 변호사 출신인 마르코스는 1965년 국민당의 공천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21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간 인물이죠. 집권 초기에는 농공업 정책을 시행하고 토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얼마 안가 집권 기간 내내 부정부패에 빠져버립니다. 마르코스는 정권 유지를 위해 친인척과 엘리트층의 재산수에 급급한 전형적인 독재자였죠.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이 임기 동안 해외로 빼돌린 재산만 당시 국가 외채 규모와 맞먹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부정과 비리는 일상이었고 뇌물 없이는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지경이 되었죠. 마르코스 시기 지주들은 농업을 넘어 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관료제적 자본주의라 불리는 정치인의 기업 지분 확보를 비롯한 정경 유착도 시작되었죠. 그 결과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지주계급의 극소수의 가문이 국가의 모든 산업을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가문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통제는커녕 손도 못 대는 수준에 이르러 버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지주 가문의 힘은 필리핀에 투표권이 생기며 더 강해졌거든요. 토지를 장악한 지주 계급은 가난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신 표를 가져갔습니다. 이를 후견주의라 하는데 정치인과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표를 교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이죠. 대부분의 표를 가지고 있는 가문에게 대통령은 당연하고 이게 정치인들은 어떤 발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는 더 편중됐고 가난은 대물림되었죠. 그래도 여기서 마르코스의 임기가 끝난다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었으나 마르코스는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인 1972년 퇴임 대신 계엄령을 선포하여 필리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도 말 잘 듣는 마르코스가 권력을 잡는 게 나쁘지는 않았죠. 마르코스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가문에 대항하는 이들을 국가 권력으로 탄압했습니다. 인권 유린이 만연했던 이 시기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되죠. 동시에 국가 부채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 사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마르코스가 베그니노 아키노 상원 의원을 암살하고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서 반마르코스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성장하던 필리핀의 경제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반마르코스 열풍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피플스 파워 즉 민중의 힘이라 불리는 마르코스 반대 시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1986년 2월 25일 마르코스는 비로소 대통령직에서 쫓겨났고 살해된 베그니노 아키노 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이제 다시 필리핀의 봄이 찾아오는가 싶었으나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중의 힘으로 새 대통령을 세우는 것까진 성공하였으나 이듬해인 1987년 5월 선거에서 대부분의 의원을 지주계급으로 채운 탓에 바뀌는 것은 없었죠. 대다수의 국민이 미래가 아닌 눈앞의 작은 이익에 표를 판 겁니다. 마르코스 정부 이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필리핀의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가 변해버린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죠. 필리핀 국민들은 부패된 사회가 당연시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항의식도 낮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문이 따로 있다고 믿을 정도이죠. 실제로 필리핀의 정치인들을 보면 이름만 바뀌지 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리핀의 현재 대통령이죠. 범죄와의 전쟁, 불평등, 타파, 부패 척결을 외치며 지지율 90%를 달리던 두테르테의 후임이자 현재 대통령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36년 만에 독재자 가문이 재집권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 필리핀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정경유착을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 청산에 실패한 데다 경제개발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마르코스 가문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개혁의 실패이죠. 토지개혁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와닿죠. 당시 한국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은 모두 가난하고 불평등했으며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필리핀은 독립 당시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셋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게 필리핀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건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귀족을 해체하고 재분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수탈받지 않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생산력은 늘어났고 잉여는 다시 제조업이나 기타 공업 등 기본 설비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저발전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는 게 토지개혁이죠. 하지만 필리핀은 토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그대로 국가
뿌리 깊이 남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강력한 가문이 토지, 산업, 금융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이 가난한 이유는 오직 부패 정치로 인한 개혁 실패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토지 개혁이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필리핀은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국토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강력한 국가 권력 체계가 발동하기 힘든 요소입니다. 제조 비중이 작고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외국 투자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죠. 흔히 필리핀 경제는 파이가 작다고 말합니다. 파이가 작은 이유는 안 그래도 작은 경제 규모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씨가 말랐고, 수출할 제조업은 약하고, 사람은 해외로 유출되고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이죠. 필리핀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수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외화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걸 성공한 게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이죠.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필리핀의 큰 기업들은 전부 내수 기업입니다. 토지 개혁의 실패가 불러온 스노우볼이죠. 과연 필리핀은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난항에 빠진 이 시점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국가 내부의 구조이니 필리핀에서 큰일이 터지지 않는 한 힘들어 보입니다. 필리핀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